저 투수가 올해 20승 거둔 투수예요. 자, 김웅용 감독 나왔습니다. 김웅용 감독이 오늘은 시구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래? 뭐야? 자, 뭐 혜태 네. 하면 예정이 돼 있으시구나. 그럼 그거 돌린 건 뭐예요? 최다승 기록도 갖고 계셨고. 네. 김웅용 감독이 오늘 시구를 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나왔는데 자, 그런데요. 김웅용 감독이 시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와! 깜짝 놀랐네. 안 하신 줄 알고. 아이, 형 언제 왔어? 광주 분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유, 광주 사람들 아주 행운이. 와. 오, 대단한.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근데 정말 배려가 돋보이네요. 한 팀 유니폼을 입고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시구하네. 국가대표팀 점포를 입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 개실망할 뻔했네. 김홍룡 감독도 여기 시구자로는 굉장히 손색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하겠습니까? 와, 경기장의 연호. 경기장에서 보는 사람 진짜 재밌겠다. 저러면 경호는 포기한 거 아니야? 에이, 세상 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난 걱정된다니까, 신변이 항상. 제가 중계를 할 거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시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투수판 뒤에 딱 붙여서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투구고요. 아마추어들은 더 앞에서 하기도 합니다. 한 발짝 정도 앞에서 지금 시구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불펜에서 연습을 코리안 시리 최다승 김중수 코치가 좀 도움을 해줬다. 안타깝네요. 저게 패스트볼이라고요. 싱커예요, 싱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에 실제로요, 대통령들이 시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다 김웅용 감독을 알고 있었는데 프로야구 원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한번 첫 게임 시구를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형태죠. 국민들이 정말 힘을 얻는 아주 거의 무슨 아이돌 가수의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함성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도 저 정도 환성이 안 나오던데. 나는 신변이 걱정돼서 아주 조마조마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총 없어요. 진짜 아니에요. 이게 비밀로 진행된 건가 봐요. 아무래도 대통령 동선이니까. 나 진짜 김웅룡 감독 나오길래 이게 뭐지? 5번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따 방송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13년 말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고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정원도 청와대에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가 흔들려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취지의 분석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서기실 중심의 시스템이 굳건해 친중파인 장성택의 숙청으로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남재준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정보는 무시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철저히 정권이 원하는 정보만 양산해 보고됐다면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분석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장마당에서 패싸움이 난 것을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작 보고를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내 북한이 무너져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보를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들은 북한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었고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심리가 끝났지만 재판부는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파행을 빚으면서 다음 달 19일로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오늘 6개월 만에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청문회 불출석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국정농단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보내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산업은행을 내세워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합니다. 3,367억 원을 들여 세 곳의 가스전에 투자했다는 의미로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로 불린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96%를 기록하는 등 무리한 자원외교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손실이 커지면서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은 미국 텍사스주 가스전에 투자한 트로이카2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투자금 1,084억 원 중 102억 원을 매각료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각 상세 내역을 보면 102억 원은 광구 운영 채무와 차입금 잔액 상환 등에 쓰였습니다. 1,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2억을 건졌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그 102억마저도 정상 과정에서 틀어낸 거예요. 건진 게 아니라. 산업은행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해 나머지 두 곳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다녀오신 우리 탕아 돌아왔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돌아오셨어요. 네. 제주도 잘 있던가요? 제주도는 잘 있더라고요. 예. 아주 잘 있어요. 누가 안 가져가고 잘 있어? 예, 잘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교통편이 좋아져서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시대가 왔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고요. 뭐 물론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덮어놓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별로 없어요. 정말 많아요? 한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어쨌건 명주님 돌아오셨고요. 거기에 뭐 공교롭게도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새날 애청자분도 계셨다고. 예. 제가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동부 쪽으로 그 해안도로를 타고 쭉 이제 걸으면서 여행을 했는데 서귀포에 도착해서 제가 뭐 작년에도 강정영화제 때 가서 잤던 곳이에요. 백패커스 홈이라는 숙소인데 여행자 숙소. 유명한 그 게스트하우스 그거 그렇죠. 게스트하우스죠. 예. 거기 들어가서 프론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샤넬 유명종 씨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헐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는 주인이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놀랐어요. 이유가 방송을 꾸준히 들었다면 이분 제주도 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설마 내 집에 와버린 거야? 이런. 그분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뭐 그 사장님이에요. 저를 알아보신 분이. 그래서 원래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사업도 이제 이렇게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도 하시고 뭐 관광 사업, 그다음에 뭐 바베큐 파티 이런 것도 다 직접 진행을 하세요. 성함 말씀드리면 최동인 사장님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패커스 홈. 네. 많은 분들이 가셔서 새날 애청자입니다라고 하면 뭔가가 수건 한 장이나 더 주실 거다. 아니 근데 정말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수건 한 장과 두 장의 차이는 네. 커요. 네. 김웅용 감독이 오늘은 시구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뭐 혜태 네. 하면 뭐 떠오르는 분이죠. 그렇죠. 뭐 현역 뭐 최다승 기록도 갖고 계셨고. 그렇습니다. 네. 김웅용 감독이 오늘 시구를 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나왔는데, 자, 그런데요. 김웅용 감독이 시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구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합니다. 오늘 경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선거 당시의 공약 내용 중에 투표 인증 1위 팀 연고지에 가서 시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약은 정규 시즌 중에는 지켜지질 못했고요. 정규 시즌에서 기아가 1위를 차지했고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니만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또 야구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죠. 뭐 부산 출신이고 야구 광팬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문 대통령은 부산 연고팀인 롯데자이언츠 전설 고 최동원 선수가 1988년 선수 주도 시에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의 시구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오늘 불펜에서 연습을 코리안 시리즈 최다승 김종수 코치가 조금 더 많은 도움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좀 더 받았어. 그렇습니다. 아마 배웠을 때도 어떻게든 좀은 자기가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에 시구를 해줬습니다. 정말 깜짝 등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다 김웅용 감독으로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하고 아마 경기를 좀 간전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에 시구를 해줬습니다. 사실 야구를 뭐 일본, 대만, 미국, 우리나라 정도 프로리그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시구를 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주제만 갖고도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 의미까지. 이제 방송 인트로로 아마 나가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눈치채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를 했습니다. 광주 내려가서. 근데 대통령들의 코리안 시리즈 시구는 뭐 있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닌데 뭐 전두환 같은 경우에 프로야구 생긴 지 첫 게임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나서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야구 매니아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프로야구. 예, 그렇죠. 그 프로야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리즈에 나와서 시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구를 보시는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나타나니 꽥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김성한 선거전에서 김성한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김웅룡 감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시구만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시구를 하고 나서 관중석에서 직접 보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 경기를 다 보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시리즈 첫 게임에 시구를 했다. 아, 프로야구의 영광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야구 동호회를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시리즈에 진짜 선수들 나와서 하는 게임에 시구를 해. 그렇죠. 대학 때 그 대학 팀 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서전 보면. 정말 놀라운 배려는 사실은 홈구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팀 유니폼 입고 나와서 시구하는 게 보통 상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시리즈고 대통령이랑 위치가 있잖아요. 일개 연예인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나와서 시구를 하시는 거 보고 이것도 정말 배려를 하는구나. 또 그런 게 있어요? 파란색 코리아라고 써 있는 점퍼. 또 야구 매니아가 아니면 또 안 보이는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하루 일과 다 끝났는데 끝까지 다 보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KTX 타고 가실까요? 자가용 타고 가실까요? 비행기 타고 가실까요? 헬리콥터 타고 가실까요? 헬리콥터 아닐까요? 그럴까요? 실제로 야구장 안 가보신 분? 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처에만 가봤어요. 시끄럽구나. 이걸 확인했죠. 오늘 광주의 그 챔피언스 필드라고 하는 곳은 불과 몇 년 전에 정말 메이저리그식으로 깨끗하게 잘 지은 구장이거든요. 근데 광주의 인구가 130만 좀 돼요. 근데 올해 기아가 시즌을 1등으로 끝내면서 100만 관중을 돌파했어요. 사실 부산하고 또 규모가 다르고 서울에 홈팀이 2개가 있잖아요. LG랑 두산. 서울은 인구가 1000만입니다. 인천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넥센은 목동에도 있고 수도권에 팀이 5개나 있는 거예요. 총 10개 팀 중에. 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지역의 팀이 야구를 잘하니까 100만 관중을 돌파해 주는 거예요. 총 144게임에 딱 절반을 홈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세한 정보들은 어떤 학원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매니아니까 알죠. 야구의 매니아.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항상 방송하는 시간이 야구 중계 시간하고 맞춰져 있잖아요. 야구를 보고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은 야구 매니아로서 꿈도 이루셨고 또 광주 분들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야구 매니아인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서로가 영광스럽게도 시구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KBO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통령께서 와서 아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나 시구할래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예. 그쪽에 제안이 오면 못 이기는 척. 야구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씩 드리는데 3S 정책으로 탄생한 사실 프로스포츠거든요. 전두환 때. 네, 그런 이야기 있죠. 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야구나 프로축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일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5.18은 군인들이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수백 명을. 근데 그 원한이나 울분이 있는 사람들이 5.18 이후에 2년 만에 프로야구가 생겨요. 첫 원년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9명이 야구를 하는데 그것도 페넌트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거의 날마다 게임을 하는데 고작 해태 타이거스의 선수는 14명이었다고 합니다. 투수 후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 첫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해요. 그 정도 자원 갖고. 그러면 광주 사람들은 무등 경기장에 가서 목포의 눈물을 부릅니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한을 그렇게 달래갔던 건데 그런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 프로야구를 단순히 3S로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야구 매니아지만 이 방송 하면서도 느꼈던 거고 트위터를 열심히 할 때도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이 났어. 그래서 주말에 광화문으로 오세요. 민중 총궐기 합시다. 근데 야구 중계를 보면 야구장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때 느꼈던 어떤 속마음에서의 그 불편함, 안타까움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마저도 어쩌면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주고 단순하게 스포츠를 즐겨 나는 투쟁할까 이게 아니고 투쟁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촛불도 켤 때는 켜는 거고 여가를 즐기면서도 즐기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냥 특정 스포츠의 융성 이런 게 아니고요. 산업적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막 살아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가 몇만 명씩 날마다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산업적 요소가 됐다 이런 측면도 좀 고려가 됐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국민적으로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마장에 가서 시승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고객으로 베팅을. 자, 근데 어쨌건 그 처음에 김웅룡 감독이 나와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됐나? 네. 엠바고가 돌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한다고 돌았는데 오늘의 시구자로 전 해태 타이거스 감독인 김웅룡 감독이 올라옵니다. 근데 김웅룡 감독도 그렇고 오늘 지금 같이 야구 보고 있는 김성환 감독도 그렇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고 그런 지지 선언이 사실 광주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더군다나 김정숙 여사께서는 대선 기간 내내 사실상 광주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호남 홀대론 같은 것들이 먹히면서 굉장히 한참 동안 빠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내려와 오셔갖고 굉장히 재밌게 야구를 보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묘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시구를 하러 내려왔다는 것도 묘하고 그 맞아주는 관중들도 굉장히 묘하고요. 그 내일 인터넷 게시물이 기대가 되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겠죠. 시구폼 분석해가지고 또 어떤 선수와 가장 비슷한가 막 이렇게 가지고 또 분석한 게시물이 나올 거예요. 정말 아쉬운 점은 시구가 좀 엉망이었습니다. 패대기라고. 땅볼이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긴장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시구하면 그냥 시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투수들 연습하는 곳에 가서 투수 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던지는지 가르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요. 근데 아마 대통령은 가르치기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설사 몇 번 알려줬다고 해도 야구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야구공을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완벽한 실드를 져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야구를 오랫동안 했지만 야구 공을 쥐는 악력의 힘 분배가 수도 없이 많은 볼을 던지면서 그게 나오는데 나는 잘 던지고 싶어. 야구 소년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꿈을 이뤘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잘 던져야겠다는 생각에 손에 그 악력이 굉장히 셌을 가능성이 높아서 패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긴장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그렇게 그림을 꾸셨을 거예요. 야, 야구도 잘한다라고 꿈을 꿨는데 이게 패대기가 돼서 안타깝긴 한데요. 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네, 그렇지. 그래도 마운드 위에
투수 발판 쪽에서 서서 던져서 그 정도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까 네.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던지는 거리가 18.44m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던지기 힘들어요. 저 같은 일반인을 빼고는 던지기 힘듭니다. 일반인 중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연세가 올해 60대 중반이에요. 저 정도면 잘하신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분명히 짤던다,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야구 공도 못 던져. 뭐 패대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공이 좌우로 스트라이크 존으로는 갔어요. 그게 좀 이게 낙차가 커서 완바운드가 됐지. 그건 진짜 긴장해서 그래요. 네. 지어본 사람도 압니다. 이거를 가볍게 몸을 풀어가지고 얼마만큼 힘을 놔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그걸 느껴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지면 너무 꽉 쥐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구가 여러 가지 화제에 만발하고 있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촛불 집회 1주년 논란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슨 소리냐? 뭐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가냐? 여의도에 있는 적폐 세력들한테 가자. 예. 이런 논란이 지금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 측의 박진 그 사회자 그분 인터뷰도 해봤지만 그 시작에 대한 좀 비판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인터뷰를 한 뒤에 그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분들이라 하면 어떤 분? 인터뷰했던 바로 그분들이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도 예민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과거의 관행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뒤탈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의 적이라 된단 말이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용보다는 태도 문제가 저는 가장 네. 중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자보를 만들 때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일단 걸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 문재인은 촛불의 경고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혁 힘내세요라고 만약에 그 문구가 써졌다면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는 담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세련되게 했다면 그 제가 그때도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광화문에 모여서 이번에는 개혁 성공이랄까 적폐청산을 위해서 좀 멀지만 여의도로 갑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태도만 처음에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 방송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청와대라는 이런 글자만 듣고 뭔가 그 우리 기억 속에는 저항의 공간이잖아요. 어떤 응징의 공간이었고 그래서 광화문 광장, 청와대라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거기에 모이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측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광화문에 모였을 때는 그 청와대를 보면서 그쪽으로 보고 외쳤잖아요. 근데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광화문 말고 그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대를 국회 쪽으로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거기에 광화문에 모이더라도 그 광화문 그쪽 그 북쪽 방향, 청와대가 있는 북쪽 방향이 아니라 주 무대를 그 반대쪽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국회 쪽으로 세워서 거기에 그 국회 방향을 보고 시민들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공간을 딱 그 마련해주면 훨씬 더 좀 시원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태도가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 어떤 실드를 해도 이제 안 먹히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된 기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더라면 저는 이제 제일 뭐랄까 좀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 촛불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열로 보이는 부분, 찢어진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설사 청와대로 행진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바라는 건지 문재인 때리기를 하려는 건지 태도가 불분명한 느낌을 주는 거를 이렇게 배려 같은 거 없이 막 배포를 하고 날 때 이거 뭐야?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는 소리냐? 이렇게 되고 나서는 어떤 설득도 먹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서 모이자 이러느니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국회에서 뭐 부결 시키고 계속 딴지 걸고 나설 때
실제로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 당사협회에서 시위를 했던 분도 있어요. 촛불 시위 예, 같은 예. 거 소수였지만 예.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훨씬 더 상징적인 거라고 보고요. 예.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광화문의 행사를 열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징의 공간이니까.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스탠스로 어떤 세련됨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고 탁 반감 생기게 만드는 것 자체는 주최 측의 어떤 그 미흡함 일단 그렇게 예, 보고요. 예. 지금 여의도로 가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워낙 많이 갔던 공간이라 잘 알아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를 네. 나와가지고 뒤쪽으로 살짝 돌아서 왼쪽 앞쪽에 있는 쪽을 보면 국민은행이 있고 그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자유한국당 그 사거리 앞에 조금만 옆에 가면 정의당이 있고요. 네. 조금만 덜 가면 예전에 동해빌딩이라고 민주당 당사가 네, 있었는데 네. 그게 옮겨졌죠. 그 네. 뒤쪽으로. 네. 그 주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들은 다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시위, 그러니까 촛불 시위 하는 거, 1주년 하는 거 저는 꽤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가실 분들 가시고요. 저희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촛불 집회 관련해서 뭐 여타에 우리 말고도 많은 팟캐스트들이 관련돼 있는 분들 인터뷰를 당시에도 많이 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도 광화문 촛불 집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연대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 몸으로 보시는 건 좀 위험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대표성 갖고 있는 저는 정치인들하고 술자리나 밥자리 거의 안 갔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최민희 의원님이 당신 밥 한 끼 꼭 사고 싶다 그러면 한 2주 걸려가지고 한 1시간 밥 먹고 나오는 정도가 전부인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촛불이라든지 등등 그런 분들도 방송 외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행사 홍보하고 싶다고 연락 오면 아 그래요 좋은 일이니까 인터뷰 합시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걸 한 몸으로 보셔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쉴드를 치려고 하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분들의 문제도 꽤 있을 거고요. 근데 이따가 다른 에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누군가가 보면 지금 퇴진행동 쪽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보면 촛불도 등 돌린 문재인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을 왜 생각을 못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세련된 모습으로 좀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광화문에서 열렸던 촛불 1주년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행사들에 대해 가지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쪽도 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어떤 주체들인데 그렇죠. 그게 분열됐다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두고 어떤 애정 충성도 경쟁, 애정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좋아하는지 뭐 증명하듯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문재인 내 거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도록 뭔가 응원하고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상에서 좀 준비가 미흡했던 게 좀 드러났고 그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말 자체만 둘러싼 그런 감정적인 오해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 우리가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사실 싸우는 이유는 사랑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도 일부는 있어요. 예. 주도 세력으로서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일반적으로 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이제 마치 시민사회가 기존의 진보 언론들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의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자로서 딱 이런 모양새이면 안 된다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김갑수 작가님 말씀 한 번 더 꺼낼게요. 문재인이 대상화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화가 되냐고. 내가 그 주체이고 내 동지인 사람한테 너 개혁 잘해? 5개월이나 지났는데 개혁이 미진해? 그러면 너 어느 날 갑자기 난 너 지지하지 않을 거야. 문재인 타도. 아직까지 그런 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불신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었고 그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빨아 뭐 지지해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동반자 개념으로서 서로 우호설림적인 관계에서 믿고 가주는 거 최소한 2, 3년 정도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나마 적폐 성상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당장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뭐 목소리를 들어라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가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불신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만약에 여의도에 인원이 집중됐을 때 시각적으로 광화문하고 큰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미 방침이 있잖아요. 그 집회 인원에 대해서 카운팅하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그 집계 안 한다고 공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이 숫자 싸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국회에 우리가 어떤 경고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과 그리고 그 여당 국회의원들도 조금 더 긴장하고 전투 모드로 유지하라는 그런 경고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경고는 숫자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보여주는 거. 예. 그 숫자와 그 우리가 작년 겨울에 보여줬던 그 파도의 물결 이런 것들이 이게 촛불의 물결 이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여의도에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어느 한쪽에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었죠.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뭐 인간 띠익기 행사를 해서라도 지도를 보니까 8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부분은 숨어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촛불이 식었잖아요, 열기가. 시스템 속으로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정권도 바꾸고 대통령도 장관도 바뀌었잖아요. 퇴진행동 쪽에서는 1주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원천적으로. 이야기 나중에 이제 후기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주년이니까 100만 명은 못 나오더라도 한 몇십만 명은 나올 거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많아봐야 몇만 명쯤 나올 행사일 텐데 만약 100만 명쯤 되면 어디를 못 가요, 걸어서. 여의도는 아니라 어디 홍준표가 미국까지도 가지. 문제는 그게 아닌 상태여서 그분들이 갖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의례적인 행사만 하겠다는 느낌이 사실 좀 저는 더 있었다고 보고 원래 촛불 1주년 행사를 원래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로 나가시면 아마 그날도 많은 분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를 떠나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행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집회 군중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개혁 힘내세요라고 외쳤다라고 해도 결코 나쁜 쪽의 어떤 결과를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속 내용이 뭔지는 어쩌면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태도가 저 사람들 막 도와주고 싶다라는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지 못하고 뭔가 제3자가 돼서 개혁 못하고 있는 문재인에게 경고가 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도 정말 동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촛불 1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각자 만약에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2,000만 명이면 2,0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각자 의미 부여는 다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 부여에 따라서 여의도로 가도 되고 그리고 광화문으로 가도 됩니다.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누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는 나쁩니다. 그거 자체는.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집회 1주년 집회를 기획하는 쪽에서 초기에 집회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제 마음을 대변해서 거의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 황창환님. 페북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인데 지난 겨울은 촛불과 함께여서 따뜻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켜켜이 쌓인 적폐의 적발도 촛불이 아니었으면 어림없을 일이다.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 공영방송 대표의 전행, 자원외교와 관련된 권력의 간섭, 권력 흥신소로 전락한 국정원.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촛불 시민의 뒷배 없이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리라. 어느덧 일주기가 되었다. 일주기 행사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출되는 듯하다. 의견의 분출은 일견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어도 주관하는 곳은 이를 잘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원동력은 압도적 다수의 시민의 결집이었다. 나는 이 취지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제 선정에 있어 최대 다수의 최고의 요구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적폐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반대, 오직 평화의 촛불일 수도 있다. 그러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들 어떠하랴?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들고 문 밖까지 마중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행복한 상상도 해본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는 어쩌면 다양성일 수도 있어요. 박근혜 정권과 엄혹하게 싸울 때는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좀 느낌 두려움이 좀 꽤 있었고요. 저도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나 싶은데 다양성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가는 거 매우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화문이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있을 상징성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주년 그런 상상해봤거든요.
왜 그런 눈치를 봐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광화문에 정말로 100만 명 모여서 촛불 대통령이 그 무대에 올라오시는 상상 한번 해봤었어요. 그것도 좋죠. 예. 그런 것들을 뭔가 기술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퇴진 행동도요 단일 대우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그렇죠. 있는 압도적인 리더십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상품 드리는 이벤트가 도착했습니다. 띵동. 선물이 왔어요. 예. 지금 오늘 이벤트 해주실 품목은요. 이너피스라고. 이름만 들으면 뭐처럼 느껴지세요? 쿵푸 팬더 메인 테마죠.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오. 뚱땡이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술 매니아였는데요.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내 경험상 또 이 나이 먹도록 술 먹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다 그 숙취 해소 뭐 이런 거 방법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숙취 해소 음료가 도움을 주기는 해요. 어떤 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훌륭한 제품들 많이 나와 있고 숙취 해소 음료 우리 방송으로도 한 2가지 광고 해드린 적 있거든요. 예. 지금 다른 팟캐스트도 광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이제 돌아요.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좀 특별해요. 사실 숙취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술 매니아로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술 깨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민간요법으로 콩나물국을 먹네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급기에 제한적인 거고 술을 깨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술 깨는 보약은 잠입니다. 그러니까 해장국이나 이 해장 관련 음식들이 사람들한테 멀리 알려진 건 노동문화 때문이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냥 술이 안 깨도 깬 척하면서 일하려고 이제 뭐 그 해장 음식을 먹는 건데 사실은 푹 자고 똥 한 방 빡 싸는 게 사실 해장에는 최고거든요. 네, 맞습니다. 술 깨는 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원리를 알아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네. 잠도 잘 자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울분, 화 이런 거를 참지 못해서 폭발하고 이러는 경우가 사실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영어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릴렉스. 이게 중요하거든.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지? 좀 릴렉스 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효과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략 설명하자면? 보통 우리 자는 동안 내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쁜 기관 중에 하나가 간이 제일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은 쉬는 타이밍이 없죠. 간철수 씨가 생각나네요. 간 때문이야. 예. 그래서 이 자는 동안 간 주변 조직을 그 도와줘서 간이 평상시보다 조금 덜 일하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들 그 제품 이름이 이너피스인데 전체적인 타이틀은 릴렉스 프로젝트 이너피스예요. 이런 식의 어떤 연구 결과 발표돼서 그게 인증되고 뭐 연구소 같은 데서 이거 효과 있다라고 다 이렇게 인증을 받잖아요. 네. 받는데 이게 의약품은 아니잖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식품으로 등록되어 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의약품은 아니다 보니까 효능을 말할 수가 없어요. 가짜로 그것을 섞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효능을 말 못하고 이거 정말 좋다고 말하는 오죽했으면 그런 광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침에 벌떡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상으로는 참 좋은데 예. 뭐라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네요. 간단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뭐 숙취 해소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부가적인 효능처럼 보이고 뭐랄까 사람 몸 자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벌떡 일어난 경험 기억이 언제쯤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오래됐는지. 갑자기 슬퍼지려고 하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검색해서 이너피스 검색하시면 나오고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말씀드리자 그러면 왜 우리가 외국 만화 보면은 잠잘 때 그 표시하는 게 있죠, 마차님. Z. 그렇죠. Z 세 개예요. 릴렉스.com. 이너피스 꼭 기억하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상품 협찬해 주셨습니다. 상품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너피스가 지금 2병 들어있는 100ml짜리가 2병 들어있는 한 세트하고 이너피스 환도 있어요. 이 환이 지금 10포가 들어있는 거 이 2개 10분 당첨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무슨 마약 같은 거 아니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시차 적응. 잠을 잘 자는데도 좋다고 하니까. 이거 제가 솔직히 먹어봤어요. 일주일 전부터. 뭐랄까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제가
특별히 잠을 못 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잠 부족해가지고 헤매는데 뭐 이 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플라시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 근데 약을 딱 먹고 누우면 뭔지 뭐 좀 평화가 오는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우리 같은 방송하게 되면요. 하루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한 30회 정도 있어요. 방송 내용으로도 그렇고 예. 외적인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냥 먹고 잡았어요. 뭐 내가 이거 먹고 죽기 하겠냐 싶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좀 이완돼서 그런 느낌이 있죠. 잘 때는 경직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좀 약간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축 늘어져 자야 되잖아요. 푹 잤습니다. 푹 잠. 예. 그걸 일어날 때 느끼죠. 또 잠에서 딱 깨어날 때 개운하다는 느낌. 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들 때 있어요. 저 일요일 날 김민석 원장하고 김현 대변인 두 분 나오실 때 방송 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옆학 한 3일 가요. 릴렉스.com이요. 릴렉스 스펠링 모르신 분들 있을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ZZZRELAX.com. 예.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정말 몇 주 만에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또 이벤트 방법을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게시판상에 꼭 그런 분 어떤 이벤트를 해도 나온다. 정답을 쓰십니다. 정답 쓰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에피소드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갈 거예요. 어디 지점에가 있다고까지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공지로. 그 정답을 킵해 두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게시판상에 이메일 주소만 달랑 올려주세요. 선풀도 함께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그건 너무 과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댓글 안 달아주시는 분들이 거기서 선풀까지 요구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메일 주소만 알려주시면은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불시에 이메일을 쏩니다. 그러면 늦게 다셨던 분이나 빨리 다셨던 분, 어떤 분도 저는 차별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메일을 써주시면 우리가 그걸 이메일을 취합해서 그 다음날 즈음에 특정한 시간에 동시에 이메일을 쏴드려요. 어떤 분도 늦게 들어가는 것 없이. 그러니까 핸드폰 앱에 내가 주로 쓰고 있어서 푸시 알림 기능이 잘 돼 있는 그 앱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그 푸시 알림으로 온 메일을 보시고 정답을 빨리 적어 보내주시면 그 정답을 선착순으로 10분께 이거 한번 드려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이벤트 참여 바라겠고요. 협찬해주신 비아바이오텍. 의학적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실험은 다 끝나서 효과를 인정받았던 바로 그런 제품이죠. 예. 그래야 이게 허가랄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합당론이 새가 날아든다를 들어보시면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요일 날 녹음한 김민석 김현 방송에서는 합칠 수 있겠네. 합칠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틀 후인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는 합칠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오늘 방송까지 왔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런 느낌이에요.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예측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랑 의원님 둘 다. 안철수가 꿋꿋하게 밀고 가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과 갈등 관계를 이룬 뒤에 분당 측면까지 갈 수도 있다를 예상해놨는데 안철수가 스탠스가 바뀌어버렸어요. 실망입니다. 그 안철수의 사실상의 정치적 패배예요. 이거는. 골이 팍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총회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안철수가 아니 뭐 통합하겠다는 건 아니고 연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저는 이 기사 헤드라인이 스타일국인 안철수잖아요. 여기에서 언론들이 안철수에 대한 온도가 약간 좀 식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평소 같았으면 달라진 안철수, 광폭 행보 해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언론도 지쳤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달라진 안철수가 맞아요. 기존에 있던 의원들 생각과 달라서 달라진 안철수예요. 달라진 선생. 네. 사실 카운트 파트너로서의 2배짜리 정당이거든요. 바른정당 20명이고 예. 이제 국민의당은 40명인데 원칙적으로 그거를 프로젝트로 끌어갈 때는 바른정당 20명이 다 온다는 전제하에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40명이 다 간다는 전제하에 있어봐야 한두 명의 이탈 정도를 예상 하나에 60명 정도의 국회의원 의석이 만들어지면요. 굉장히 목소리가 커져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110석이 좀 못 되잖아요. 의석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카운트 파트너인 바른정당에서 조중동들이 설레발치죠. 일단 국민의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었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찬성했다? 땡! 전제 조건 다 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조건을 달고 찬성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서 시들해진 데다가 또 다른 언론에서
바른정당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지 아닌지 몰라요.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재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은 한 명뿐이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9명. 지방선거 때까지는 자강,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5명. 말 안 할래 하는 국회의원이 5명.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의원은 1명. 이 분위기라고 하면요. 국민의당도 동력을 잃었죠. 안철수가 지금 통합을 외치기에는 너무 반발이 거세고 반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보다 정치적인 월등 역량이 뛰어나거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자체를 좀 믿기가 어려운 게요. 그 20명한테 설문조사 하듯이 그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각 의원실별로 뭐 수석 보좌관이나 안 그러면 좀 의원하고 가까운 보좌진들하고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이런저런 막 구라를 깝니다. 막 이런저런 잡다하게 분위기를 파악해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런 생각이시겠네요. 이 정도 선에서 다시 반장이라고 하죠. 각 언론사들 반장한테 보고를 해서 반장이 판단해서 그냥 이 정도 선이겠거니 하고 추측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소속 의원 20명한테 전수조사한 것처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다는 느낌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의원들한테 하는 건. 그래서 이게 그 전체적인 게 뭐 어떤 의원은 모 의원은 또 다른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오잖아요. 제일 비열한 방식이야. 예. 어디 관계자는. 예. 뭔 관계자. 사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찌라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듣는 게 그런 건데 취재도 안 해. 자기가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놓고 막상 책임지기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하에 청와대 관계자는 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은 악의성을 띠잖아요. 악의성을 띠게 되면 대체 누구야 어떤 새끼하고 분란 조장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관계자라는 말은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탄생할 국정원 비슷한 종류의 거기다가 정보 보안을 걸어놓고 책임질 수 있게 정확하게 신호를 가르친 다음에 법적인 소송에 갔을 때는 그거를 깔 수 있게끔. 보통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그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계자는요 기사 쓴 본인의 마음이고요. 핵심 관계자는 데스크의 마음이고요. 보통 이래요. 네. 근데 명정님은 지금 집에 관계자 안 계시잖아요. 관계자가 안 계세요. 독거자. 핵심 관계자는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관계자가 없으니 저희도 마음도 갈 수 있고. 부럽삼? 자, 국민의당이 그렇고 바른정당이 그렇고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여름밤의 꿈? 안철수의 꿈은 사실상 날아간 거예요. 이 정치적인 것은 사실은 여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여론이 국민 여론이든 당론이든 뭐 당원들이든 간에 이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게 기세를 타야 살짝 반대쪽 무시하고 가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소득을 이루는데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상하게 안 꺾을 줄 알았더니 너무 쉽게 꺾이면서 이게 시들딱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론에 대한 모든 일들이 급속하게 중지되면서 그 흐름이 언론상에 사라지면서 그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죠. 내가 시험 봐서 1등 성적표를 받아오면 짠 엄마 나 1등 했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들 해야 당연한 그 흐름인데 여론조사 몰래 해가지고 여기서 좋은 성적 나왔는데 그래서 짠 하고 보여줬는데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머쓱해져가지고 한 발 빼는 거죠. 마인드가 정말 초딩스러워요. 야수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실망입니다. 언제 들어도 웃겨요. 그만 좀 개를 끼치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50% 이상의 지지율로 어떤 상승 일로에 있잖아요. 어쩌면 국민들의 심리 분석을 뭐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 거 이유 빼고 다른 당에 비하면 훨씬 안정돼 보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잘하잖아요. 선거에 이겼던 것도 맞고. 근데 왜 50% 지지율이 더 상회하는 시너지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하면 원내에 있는 정당 중에 좀 사람답다, 그냥 정상적이다,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당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 지지율에는 앞으로 집권 여당이 돼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길 바라는 기대치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거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어마어마한 사태 같은 게 직면하지 않으면 별로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남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장에 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는 건 아니겠죠. 친근감은 생기겠지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승리 잘해가지고 국정 안정되게 이끌어라고 생각하는 그 표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항상 갖고 있고 나머지 지지율들을 나눠먹기 하는데 그중에 가장 높다는 자유한국당이 15% 박스권에 지금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어떤 조사는 20%가 나오기도 하는데 20%든 15%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벗어나 보겠다 해서 친박 탈피하려고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합당 없이는 신전지가 안 나고 친박을 출당시키려고 하니 친박이 반발해서 지금 이제 개싸움 났고 홍준표의 치부가 다 까발려지고 있고 사실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짜증도 나지만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해요. 네.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지는구나. 뭐 이 상태가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대통령이 가서 시구를 하고요. 못하는 집안은 당대표가 미국에 가서도 어떤 그 성과도 없이 돌아오는 겁니다. 모형 미사일 하나 기념품으로 사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연대,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선거연대도 말이 그거지. 그냥 아직 나는 그 미련을 못 버렸어 정도의 마음의 표시인 것 같고요. 둘이 합쳐지는 건 물 건너갔고, 이제는 이제, 그럼 바른과 그 자유당, 요 두 당만 이제 합쳐지는 거가 물 건너가면은 아주 해피하게 끝나는 거네요. 뭐 합쳐져도 이 상태로 있어도 둘 다 뭐 결과는 크게 다를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을 거예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가고 있는데 정작 뭐 문재인의 신적편에 뭐네 해서 이렇게 들이댔지만 진짜 스머프들 같지 않아요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는 없지. 지들끼리 무슨 그림 그리다가 아이고 미안해 연대나 할게 실망입니다. 그러고 있고 저쪽에서는 친박 청산이라고 꺼내 들었는데 사실 홍준표나 서청원이나 덕인 개긴 적폐로서는 다 똑같은 수준들인데 그들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를 또는 내년에 있을 재보궐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이 제대로 정비가 되는데 당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합친다? 그럼 그다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 해야 되고 정치적 일정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서 지방 조직들 재정비해야 되고 후보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일정표대로 가지를 못하고 유야무야하면 내가 만약에 경상북도에 유력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보수들끼리 서로 분란 나고 그래서 뭔가 당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출마를 안 하거나 민주당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상 그들은 내가 봤을 때 11월 달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달은 어수선하고요. 1월 달 가면 딱 정확하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정치 일정을 올해 11월 달까지 맞춰놓지 않으면 사실상 많은 것들이 힘들어진다는 부분에서 지지자들의 기대도 접혀요. 기대가 접힌다고. 지방선거로 좀 이겨가지고 좀 정권 뺏긴 거 좀 안갚음하고 싶은데 지지율은 그밖에 안 나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스머프들의 대행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날 이후로 친박 세력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박근혜 그 출당 문제 가지고 최고위 의결 이슈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친박이 그 표를 안 몰아주면 친박이 가만히 있어주면 출당이고 친박이 버티면은 그것도 이제 무효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효된다는 이 말도 지금 한국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말 그대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데 친박 세력이 계속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뭐 분리되고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공중 폭파하듯이 이렇게 좀 장렬하게 좀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친박 세력들이 꿋꿋하게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요. 홍준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친박 청산하겠다고 칼을 쫙 장엄하게 빼들었는데 뒤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소갑쳐가고 대법원에서 이제 수감돼야 되니까. 3분 남았으니까. 그것도 있고 친박들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자유한국당은 결사체가 있는데 지들끼리. 근데 다수의 세력은 아직도 친박들인데 누구 말처럼 누가 나서요 그 다음에. 홍준표를 제거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설 수가 없으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거거든. 그 바지 사장을 내세워봐야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저는 친박이 계속 버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오기도 힘들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 문제라든지 당 재산 이런 문제들이 창당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그 13명의 의원들과 지금 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왜 가려고 하겠어요? 그 지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큰 정당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은 거죠. 이게
그 홍준표가 서청원 등의 그 친박들하고 척을 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서청원하고 지금 말다툼이 벌어졌었잖아요. 사실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박 터지게 싸우는 모양새였는데 여기에 페북에다가 글을 쓴 홍준표가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네, 범죄를 자백해서 이게 아마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갈 겁니다. 형무소로. 갈 계획이게 되면 아마도 이게 자유당은 다시 신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유신 새누리당 이렇게. 그래서 그 친박 세력들이 다시 그 당권을 잡는 아마 그런 모양새로 가게 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아직도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마 새누리당도 누가 당명 가져갔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보수의 어마어마한 분열로 막 민정당도 나오고 신한국당도 나오고 한나라당도 나오고 새누리당도 나오고 자유당도 네. 나오고 자유한국당도 나오고 바른정당도 나오고 대한애국당도 나오고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번 에피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구 하나로도 소장 가치가 있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제 저의 이제 첫사랑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제가 첫사랑을 만났던 얘기는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 행사 가가지고 여행 동아리 행사 가서, 가서 그 좋아하는 여성분을 만났던 게 이제 저의 첫사랑의 시작이었죠. 근데 진짜 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맨날 저 첫사랑이 되게 늦었으니까 맨날 그 가족들하고 지내고 또 남자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성의 여자가 이제 저를 좋아한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좋았던 거. 첫사랑의 그 느낌이.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너무 어릴 때 빨리 느끼질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섬세하게 남아있죠. 뭔가 진짜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막 다 가진 느낌 있잖아. 누구 하나 부러운 게 없어지는 그 느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뭐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고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 걸 왜 외우고 다녀요? 그냥 외워줬어요. 예전에 좀 외우다가 보니까 이런 명언 같은 것들을 신기해. 좀 좋은 것들 있잖아요. 네. 몇 개 꽂히는 것들은 이렇게 외워요. 하고 써보기도 하고 지금도 조금 문장이 한두 개는 틀렸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할 때 쓰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줬던 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고 그래서 뭐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도 개그맨 초창기 때는 이제 돈이 너무 없을 때니까 좋은 데를 못 다니는 거예요. 좋은 데 잘 못 다녀요. 그러니까 뭐 한강 가서 뭐 유람선 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가 있구나 생각하고 유람선 나오니까. 그 친구가 정말 괜찮았어. 내가 봤을 때는 그 배우 중에서, 약간 좀 결혼했는데 한시 들어간 한지혜 느낌이 좀 났었어. 그 여자, 그 첫사랑 네, 여자분이요? 첫사랑 친구가. 일단 믿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어주세요. 확인이 안 되니까. 키도 컸어. 예. 저하고 1cm밖에 차이가 안 났어. 제 첫사랑도 누구도 배우랑 비교할 거야. 아우, 씨. 아니, 아까 그 격투기 선수랑 비교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격투기 선수랑. 한번 비교할게요. 갖고, 정말 괜찮은 친구였는데, 갖고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첫 키스라는 게 참 중요했는데 되게 의도치 않게 했어요. 의도치 않게 종소리가 났어요? 종소리가 나기 전에 그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타이밍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싶어가지고 한강을 간 날이 있어요. 한강 그 친구랑 한강에 딱 갔는데 유람선을 탔어요. 둘이 딱 탔는데. 다 애들이 거기 같이 유람선 탔던 사람들이 장미꽃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날이 성년의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참 뒤에 아는 거죠. 배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남녀들이 이렇게 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성년의 날 받는 게 이제 키스랑 향수랑 장미 이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키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연애 초창기니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정말 그 성년의 나라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여기 분위기 깨면 안 되겠다 야 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좋아.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람선에서 내렸죠. 내리고 나서도 이게 뭔가 또 제가 꽂히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20대 남자애들이 다 그런 거죠, 뭐. 너무 좋은 네.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유람선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내리고 난 다음에 계속 저기 하나 지나가고 또 한참 뒤에 또 하나 지나가고 계속. 그 입술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왜냐면, 제가 그때 좀 힘들 때 예전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방송국 그 계약 때문에. 방송국 쉴 때.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또 그게 또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친구가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그랬는데, 좀 제가 막 해주지 못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챙겨주거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멋있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도 이제 한 번은 걔네 어머니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사귀었을 때, 여자분이 이제 엄마를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마차님? 그렇죠. 끝난 거죠. 어떤 의미예요? 함께해요? 무슨 의미인 거야? 도대체? 함께해요? 그 친구 전주 살았던 친구인데, 저 이제 전주에 어머니가 하는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하도 보여줘가지고 그냥 의뢰로 보여주는 거야. 엄마한테 얘 어떤지 엄마 한번 봐봐. 봐봐도 있어요. 네. 사귄 지 얼마 만에 보여줘요, 보통? 대중 없는 것 같아요. 대중 없어요? 네. 초반에 보내주는 내가 좀 초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근데 1년? 1년 정도? 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1년은 넘어야지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지 1년 않을까?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런가요? 어머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그때도 이제 만약에 비슷했어요. 아까 그 야순 얘기하신 거랑.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가 이제 30살이 넘어 33살 때쯤이고 그 친구가 이제 29, 30 될 때쯤인데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네, 그때 첫사랑이었다고요? 20전 늦게 했다니까. 26, 7에 되니까. 개그맨 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사귀어본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첫사랑으로 인정을 안 하고 제가 약간 그냥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메인 이벤트 전에 큰 예고편처럼 그러면은 그 유명한 마법사? 아니 그 친구는 뭐냐면 만났는데 좀 내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이상형은 아니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나다가 그냥 막 되게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고 그냥 호기심이 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까지 동정을 유지하면 마법사가 된다는 뭐 그런 그 전설이 있던데. 그 전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설은 마법사가 아닌 거 보니까는 그건 아니었나 어쨌든 보네. 그 친구는 처음에 만났던 그 친구는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그 친구도 약간 좀 교회 누나처럼 겨드랑이 털을 잘 안 밀었었어요. 지하철을 타면 이거 만나기 전에 친구. 제 첫사랑 전 친구, 워밍업 했던 친구, 그 친구는 지하철 이렇게 딱 타잖아요. 키가 작은데 딱 핸들 잡으면 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죠. 깎아라. 아이고. 깎아든가, 저기 좀 딱 붙는 티셔츠를 입든가 해라.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티격태격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 고시원 살던 친구였고 그 친구 나중에 수녀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그게 약간 남자가 군대 갑니다라 여자가 수녀님 된다는 거 약간 이별 통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수녀님 된다 그랬어. 진짜 너무 진지하게 그래가지고 많이 애매한데요. 근데 내가 개생활하는 걸 봤을 때는 수녀님 될 애가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면 정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수녀님 된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정말 자기는 원래 수녀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헤어졌던 친구가 있어요. 헤어졌다가, 한참 뒤에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해서 만났던 친구는 그 친구였는데, 그래서 한 3년을 만나고 잘 못해줬죠. 그 당시 버리도 천찮고 모를 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만약에 결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싸이 씨 노래 중에 있잖아요. 어땠을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박정현 씨랑 같이 부른 노래. 어땠을까? 그때 내가 사랑을 받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 들으면 딱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딱 3년 돼서 이제 엄마도 보여주고, 결혼 얘기 나왔을 때 내가 확실한 대답 못 해주고, 왜냐면,
열심히 방송 활동하는 게 나는 우리 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래요, 여자분은. 왜냐면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면 그 제일 중요한 날마다 저는 지방 공연을 다녔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12월 31일 날, 뭐 1월 1일 날. 여자로서는 제일 중요한 날에 나는 좀 뭐 우차사 공연 가고 뭐 개그야 공연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여자의 마음을 좀 몰랐던 거야.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뭐 딴 여자는 어디 뭐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공연하러 돈 벌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업적인 이유인데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남들이 다 행복해하는 날인데 자기만 혼자 솔로로 있는 거야. 남자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예전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야수님은 지금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기분이 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얼마나 내가 사랑적으로 성숙한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를 했어. 아우 얹잖아. 네. 이제 그런 것도 막 쌓여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마치 이제 김광석 씨의 그 노래 있잖아요.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그 노래 같은데 딱 진짜 그랬어요. 딱 처음 울던 날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 그 노래 들으면 좀 생각이 나요.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이거 있잖아요. 예. 근데 한 번도 안 울었었는데 딱 울면서 이제 헤어지자라고 딱 얘기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 중간중간에 뭐 불만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좀 고쳐 막 좀 화를 내거나 그랬었으면 그냥 좀 받아들이기가 편했을 텐데 나는 그냥 첫사랑을 하면 결혼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내가 좋아했었는데 이게 거기서 딱 틀어지고 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잘 해보려고 이제 그 친구 집을 알았으니까 집에 이제 며칠 있다가 전주? 아니 전주 아니에요. 서울에 살았어요. 예.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집에 찾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차를 타고 집 앞에 딱 세워놨어요. 딱 아침에 허겁지겁 딱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있으니까 자기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막 지하철 타러 가려고 하더라고. 그 친구가 그때 신림동 살았거든요. 그 신림동 지하철 타려면 버스 타고 막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 자기 오늘 첫 출근인데 지금 시간이 아슬아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타야 된다. 갖고 차에 탔어요. 오빠 옛날에 안 그랬잖아. 왜 그래? 하면서 차에 탔어요. 갖고 처음에는 좀 뭔가 다시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차가 점점 막히면서 자기 첫 출근 날인데 차가 점점 막히면서 언덕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왜 와가지고 지금 남의 첫 출근 때부터 이미지를 안 좋아지게 하느냐. 내가 일부러 그랬냐? 나도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랬냐? 그러면서 오빠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나의 가장 중요한 날에도 지금 이게 뭐냐고 지금 걔는 와가지고. 그럼 나는 또 거기 서운한 거지. 나는 그래도 야 잘해보려고 왔다가 내가 맡길 줄 알았냐? 나도 거기 처음 가는데. 그래갖고 싸우다가 다시 또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안 좋게 또 헤어졌어. 대충 어디서 내려줬는지 막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헤어질만 했네요. 네, 그러다가 드라마 같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끝내면 안 돼. 다시 만나야겠다. 또 며칠 또 잠복기가 있었다가 다시 생각이 또 나잖아요. 또 다시 생각나서 이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이사를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이사 가면 어떡할까. 나를 스토커 취급하진 않을까. 분명히 그래도 대충 집 근처에서 못 만나면 회사 근처에서라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일단은 이 친구를 좀 쫓아가야겠다. 근데 그 여자분은 진짜 좋아하긴 하셨나 엄청 봐요. 좋아했죠, 제가. 첫사랑인데. 그러니까 나는 첫사랑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는 애들 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약간의 그런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했으니까. 갖고 이제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멀리서 이제 미행을 떴어요. 아침 출근해서 미행을 떴어. 대충 위치를 알아내려고. 그래야 나중에 뭐 회사로 뭐 꽃을 보내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미행을 딱 해서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거 딱 버스 타자마자 막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딱 가요. 진짜 떨려. 엄청 진짜 떨려. 미행했던 진짜 거예요? 미행했어요. 내가 혼자 완전 너무 드라마야. 떨리는 거야. 와, 이게 너무 떨리는데. 너무 떨리는데 가서 그러다가 막 뒤에 가고 이제 신문지 하나 사가지고 뒷자리에서 이제 구멍 뚫어놓고 어디서 내리나 보고 막 하다가 중간에 어디 이유에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혼자 안 되겠다. 애가 또 내 얼굴을 아니까 그래도. 애가 또 내 친구들도 몇 명 봤으니까 그래서 약간 조폭들이 사건 치기 전에는 얼굴 안 알려준 지방 애들을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모르는 애를 한 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걔네 집 근처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내가 누군지 찝어줄 테니까 네가 회사가 어딘지 비행을 떠라. 그거 했는데 찜질방에서 둘이도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이렇게 안 중요하지 되겠다. 않은 일에 노력하다 보면 그런 일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되겠다. 그러다가 꼬이더라고. 그래가 몸도 좀 안 좋아지고 해서 좀 안 되겠다. 좀 쉬다가 헤어진 지 한 2년인가 됐을 거예요. 2년인가 됐는데 걔 생일을 내가 기억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2년이 되도록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죠. 남아 있었죠. 그래서 2년 정도 있다가 내가 그 차를 딱 타고 이제 후배랑 딱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케이크. 2년이 지났는데 케이크를 하나 딱 사고 2년 만에 케이크 들고 나타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하고 케이크 따고 걔네 집 쫙 보이는데 거기 근처에다 차를 딱 세워놓고 밤에 예. 이제 후배 한 명하고 타면서 기다리는 거 6시 이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기서 이제 처음에 한 2-3시간을 계속 기다렸어요. 벌써 들어간 거 아닌가? 이거 아니면 오늘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났나?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케이크 딱 뒤에 있고 내 친구가 딱 차에서 어떤 차가 한 대 딱 왔었어, 차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그림이 뭐냐면 생일날 혼자 저기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걸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상상하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한 대 탁 집 앞에 쓰는 거예요. 저거 뭐야? 지금 안 보이게 왜 대문 앞을 가리고 있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가 딱 내리더라고요. 어떤 멸치 같은 애가 하나 딱 내리더라고요. 저 자식 뭐. 비린내. 근데 차가 내 거보다 좀 더 좋았어요. 좀 좋았어요. 그러다가 설마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탁 했는데 여자친구가 내리더라고. 내려가지고 같이 이제 차 문 닫고 남자애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집으로.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면 이제 좀 더 실망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기다리고 있는 한 시간인가 1시간 안 됐구나. 한 2-30분 기다리니까 나오더라고 남자가.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차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를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들이받아 버릴까 들이받아버리고 뭐 이런 싶더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들이받아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옆에 참았죠. 이거를 같이 했던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그때 만나면 같이 그 얘기 해요. 계속. 형 그때 그래 내가 옆에 그때 케이크 산 날 옆에 있지 않았냐.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내가 그러다 했던 애가 있어요. 케이크를 어떻게 버렸어요? 먹었어요? 제가 항상 좀 알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거를 아무 죄 없는 케이크를 막 집어 던지거나 뭐 그 사람 차에다가 막 케이크를 붙여갖고 문 대고 싶고 그러지 다 참고 젠틀하게. 왜냐면 근데 여자친구가 얼굴이 좀 되게 좀 밝아 보였어요, 되게. 한지혜. 한지 닮은 친구가 얼굴이 되게 생글생글 웃는 한지혜를 생각하면. 환해 보이고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해줬을까 생각이 들면서 잠깐 미워하던 마음이 좀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좀 원망했어요. 예전에는 만났다 헤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헤어질 걸 괜히 얘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귀한 3년을 내가 애한테 정성을 다 하고 이게 뭐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또 걔 만나는 기간에 또 다른 사람도 못 만났으니까 되게 화가 났었는데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3년 동안 굉장히 그 친구한테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내가 그렇다고 이게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이렇게 부정하는 게 좀 아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시집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시집이 이제 원태현 씨의 시집. 야, 원태현 씨.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건데 여기 제가 좋아했던 좀 시집이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하나가 이제 취미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취미.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내 취미였나 봐. 너 하나 잃어버리니까 모든 일에 흥미가 없다. 뭐 하나 재미난 일이 없어. 이게 되게 와닿았고 또 있어요. 술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너를 잊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젠장 이제 술만 먹으면 네가 생각나는구나 이런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시집을 제가 한 번도 안 읽다가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면서 시집도 읽게 됐고 굉장히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많이 나를 좀 발전시켜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도 많이 추스려지고, 예,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죠. 옛날까지만 해도 그냥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눈탱이 밤탱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옛날에 받았었던 그 편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버리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어떻게 뭐 불에 태우거나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좀 미안해서 그렇죠, 이렇게 추억인데. 읽어보지는 않는데 계속 이렇게 상자에다 모아놔서 이제 이사할 때마다 챙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사랑이라는 주제 때문에 하나 빼올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보겠는데 이리 씨가 시집을 딱 가지고 온 걸 보는 순간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뭐 다른 것도 좀 갖고 왔긴 했는데, 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딱 길어져서 여기까지 됐는데, 어쨌든 뭐 첫사랑이라는 거는 뭐 아프지만, 그만큼,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었다. 저 투수가 올해 20승 거둔 투수예요. 자, 김웅용 감독 나왔습니다. 김웅용 감독이 오늘은 시구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래? 뭐야? 자, 뭐 혜태 하면 예정이 돼 있으시구나. 그럼 그거 돌린 건 뭐예요? 최다승 기록도 갖고 계셨고. 김웅용 감독이 오늘 시구를 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나왔는데, 자, 그런데요. 김웅용 감독이 시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와! 깜짝 놀랐네. 안 하신 줄 알고. 형 언제 왔어? 광주 분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유, 광주 사람들 아주 행운이. 오, 대단한.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근데 정말 배려가 돋보이네요. 한 팀 유니폼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시구하네. 국가대표팀 점포를 입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 개실망할 뻔했네. 김웅용 감독도 여기 시구자로는 굉장히 손색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하겠습니까? 경기장의 연호. 경기장에서 보는 사람 진짜 재밌겠다. 저러면 경호는 포기한 거 아니야? 에이, 세상 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난 걱정된다니까, 신변이 항상. 제가 중계를 할 거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시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투수판 뒤에 딱 붙여서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투구고요. 아마추어들은 더 앞에서 하기도 합니다. 한 발짝 정도 앞에서 지금 시구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불펜에서 연습을 코리안 최다승 김종수 코치가 좀 도움을 해줬다고 안타깝네요. 저게 패스트볼이라고요. 싱커예요, 싱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에 실제로요, 대통령들이 시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저도 다 김웅용 감독을 알고 있었는데 프로야구 원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한번 첫 게임 시구를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형태죠. 국민들이 정말 힘을 얻는 아주 거의 무슨 아이돌 가수의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함성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도 저 정도 환성이 안 나오던데. 나는 그 신변이 걱정돼서 아주 조마조마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총 없어요. 이게 비밀로 진행된 건가 봐요. 아무래도 대통령 동선이니까. 나 진짜 김웅용 감독 나오길래 이게 뭐지? 5번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따 방송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13년 말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고,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정원도 청와대에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가 흔들려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취지의 분석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서기실 중심의 시스템이 굳건해 친중파인 장성택의 숙청으로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남재준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정보는 무시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철저히 정권이 원하는 정보만 양산에 보고됐다면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분석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장마당에서 패싸움이 난 것을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작 보고를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내 북한이 무너져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보를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들은 북한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었고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심리가 끝났지만 재판부는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파행을 빚으면서 다음 달 19일로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오늘 6개월 만에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청문회 불출석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국정농단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보내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씩 드리는데 3S 정책으로 탄생한 사실 프로스포츠거든요. 전두환 때. 네, 그런 이야기 있죠. 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야구나 프로축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일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5.18은 군인들이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수백 명을. 근데 그 원한이나 울분이 있는 사람들이 5.18 이후에 2년 만에 프로야구가 생겨요. 첫 원년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9명이 야구를 하는데 그것도 페넌트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날마다 게임을 하는데 고작 해태 타이거스의 선수는 14명이었다고 합니다. 투수 뭐 후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 첫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해요. 그 정도 자원 갖고. 그러면 광주 사람들은 무등 경기장에 가서 목포의 눈물을 부릅니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한을 그렇게 달래갔던 건데 그런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 프로야구를 단순히 3S로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야구 매니아지만 이 방송 하면서도 느꼈던 거고 트위터를 열심히 할 때도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이 났어. 그래서 주말에 광화문으로 오세요. 민중총궐기 합시다. 근데 야구 중계를 보면 야구장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때 느꼈던 어떤 속마음에서의 그 불편함, 안타까움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마저도 어쩌면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주고 단순하게 스포츠를 즐겨 나는 투쟁할까 이게 아니고 투쟁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촛불도 켤 때는 켜는 거고 여가를 즐기면서도 즐기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냥 특정 스포츠의 융성 이런 게 아니고요. 산업적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막 살아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가 몇만 명씩 날마다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산업적 요소가 됐다. 이런 측면도 좀 고려가 됐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국민적으로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마장에 가서 시승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고객으로 배팅을. 자, 근데 어쨌건 그 처음에 김웅룡 감독이 나와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됐나? 네. 엠버거가 돌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한다고 돌았는데 오늘의 시구자로 전 해태 타이거스 감독인 김웅룡 감독이 올라옵니다. 근데 김웅룡 감독도 그렇고 오늘 지금 같이 야구 보고 있는 김성환 감독도 그렇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고 그런 지지 선언이 사실 광주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더군다나 김정숙 여사께서는 대선 기간 내내 사실상 광주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호남 홀대론 같은 것들이 먹히면서 굉장히 한참 동안 빠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내려와 오셔갖고 굉장히 재밌게 야구를 보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묘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시구를 하러 내려왔다는 것도 묘하고 그 맞아주는 관중들도 굉장히 묘하고요. 그 내일 인터넷 게시물이 기대가 되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겠죠. 시구폼 분석해가지고 또 어떤 선수와 가장 비슷한가 뭐 이렇게 가지고 또 분석한 게시물이 나올 거예요. 정말 아쉬운 점은 시구가 좀 엉망이었습니다. 패대기라고. 땅볼이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긴장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시구하면 그냥 시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투수들 연습하는 곳에 가서 투수 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던지는지 가르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요. 근데 아마 대통령은 가르치기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설사 몇 번 알려줬다고 해도 야구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야구공을 잡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완벽한 실드를 져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야구를 오랫동안 했지만 야구 공을 쥐는 악력의 힘 분배가 수도 없이 많은 볼을 던지면서 그게 나오는데 나는 잘 던지고 싶어. 야구 소년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꿈을 이뤘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잘 던져야겠다는 생각에 손에 그 악력이 굉장히 셌을 가능성이 높아서 패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긴장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그렇게 그림을 꾸셨을 거예요. 야, 야구도 잘한다라고 꿈을 꿨는데 이게 패대기가 돼서 안타깝긴 한데요. 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네, 그렇지. 그래도 마운드 위에 투수 발판 쪽에서 서서 던져서 그 정도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까 네.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던지는 거리가 18.44m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던지기 힘들어요. 저 같은 일반인을 빼고는 던지기 힘듭니다. 일반인 중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연세가 올해 60대 중반이에요. 저 정도면 잘하신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분명히 짤던다,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야구 공도 못 던져. 뭐 패대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공이 좌우로 스트라이크 존으로는 갔어요. 그게 좀 이게 낙차 커서 완바운드가 됐지. 그건 진짜 긴장해서 그래요. 네. 지어본 사람도 압니다. 이거를 가볍게 몸을 풀어가지고 얼마만큼 힘을 놔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그걸 느껴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지면 너무 꽉 쥐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구가 여러 가지 화제에 만발하고 있는데 선거 팀인 롯데자이언츠 전설 고 최동원 선수가 1988년 선수 주도 시에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1차전 경기의 시구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오늘 불펜에서 연습을 네. 코리안 시리즈 최다승 김종수 코치가 조금 더 많은 도움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좀 더 받았어. 그렇습니다. 아마 배웠을 때도 어떻게 던지면 잘지가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에 시구를 해줬습니다. 정말 깜짝 등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다 김웅용 감독으로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하고 아마 경기를 좀 간전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에 시구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야구를 뭐 일본, 대만, 미국, 우리나라 정도 프로리그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시구를 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주제만 갖고도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 의미까지. 이제 방송 인트로로 아마 나가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눈치채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를 했습니다. 광주 내려가서. 근데 대통령들의 코리안 시리즈 시구는 뭐 있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닌데 뭐 전두환 같은 경우에 프로야구 생긴 지 첫 게임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나서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야구 매니아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프로야구. 예, 그렇죠. 그 프로야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리즈에 나와서 시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구를 보시는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나타나니 꽥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김성한 선거전에서 김성한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김웅룡 감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시구만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시구를 하고 나서 관중석에서 직접 보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 경기를 다 보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시리즈 첫 게임에 시구를 했다. 아, 프로야구의 영광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야구 동호회를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시리즈에 진짜 선수들 나와서 하는 게임에 시구를 해. 그렇죠. 대학 때 그 대학 팀 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서전 보면. 정말 놀라운 배려는 사실은 홈구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팀 유니폼 입고 나와서 시구하는 게 보통 상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시리즈고 대통령이랑 위치가 있잖아요. 일개 연예인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나와서 시구를 하시는 거 보고 이것도 정말 배려를 하는구나. 또 그런 게 있어요? 파란색 코리아라고 써 있는 점퍼. 또 야구 매니아가 아니면 또 안 보이는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하루 일과 다 끝났는데 끝까지 다 보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KTX 타고 가실까요? 자가용 타고 가실까요? 비행기 타고 가실까요? 헬리콥터 타고 가실까요? 헬리콥터 아닐까요? 그럴까요? 예. 실제로 야구장 안 가보신 분? 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처에만 가봤어요. 시끄럽구나. 이걸 확인했죠. 오늘 광주의 그 챔피언스 필드라고 하는 곳은 불과 몇 년 전에 정말 메이저리그식으로 깨끗하게 잘 지은 구장이거든요. 근데 광주의 인구가 130만 좀 돼요. 근데 올해 기아가 시즌을 1등으로 끝내면서 100만 관중을 돌파했어요. 사실 부산하고도 규모가 다르고 예. 서울에 홈팀이 2개가 있잖아요. LG랑 두산. 서울은 인구가 1000만입니다. 인천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넥센은 목동에도 있고 수도권에 팀이 5개나 있는 거예요. 총 10개 팀 중에. 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지역의 팀이 야구를 잘하니까 100만 관중을 돌파해 주는 거예요. 총 144게임에 딱 절반을 홈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어떤 학원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매니아니까 알죠. 야구의 매니아.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항상 방송하는 시간이 야구 중계 시간하고 맞춰져 있잖아요. 야구를 보고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은 야구 매니아로서 꿈도 이루셨고 또 광주 분들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야구 매니아인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서로가 영광스럽게도 시구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KBO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통령께서 와서 아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나 시구할래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예. 그쪽에 제안이 오면 못 이기는 척. 야구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산업은행을 내세워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합니다. 3,367억 원을 들여 세 곳의 가스전에 투자했다는 의미로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로 불린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96%를 기록하는 등 무리한 자원외교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손실이 커지면서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은 미국 텍사스주 가스전에 투자한 트로이카2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투자금 1,084억 원 중 102억 원을 매각료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각 상세 내역을 보면 102억 원은 광구 운영 채무와 차입금 잔액 상환 등에 쓰였습니다. 1,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2억을 건졌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그 102억마저도 정상 과정에서 틀어낸 거예요. 건진 게 아니라. 산업은행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해 나머지 2곳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다녀오신 우리 탕아 돌아왔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돌아오셨어요. 네. 제주도 잘 있던가요? 제주도는 잘 있더라고요. 예. 아주 잘 있어요. 누가 안 가져가고 잘 있어? 예, 잘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교통편이 좋아져서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시대가 왔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고요. 뭐 물론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덮어놓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별로 없어요. 정말 많아요? 한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어쨌건 명주님 돌아오셨고요. 거기에 뭐 공교롭게도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새날 애청자분도 계셨다고. 예. 제가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동부 쪽으로 그 해안도로를 타고 쭉 이제 걸으면서 여행을 했는데 서귀포에 도착해서 제가 뭐 작년에도 강정영화제 때 가서 잤던 곳이에요. 백패커스 홈이라는 숙소인데 여행자 숙소. 유명한 그 게스트하우스 그거 그렇죠. 게스트하우스죠. 예. 거기 들어가서 프론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샤넬 유명종 씨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헐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는 주인이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놀랐어요. 이유가
방송을 꾸준히 들었다면 이분 제주도 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설마 내 집에 와버린 거야? 이런. 그분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뭐 그 사장님이에요. 저를 알아보신 분이. 그래서 원래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사업도 이제 이렇게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도 하시고 뭐 관광 사업, 그다음에 뭐 바베큐 파티 이런 것도 다 직접 진행을 하세요. 성함 말씀드리면 최동인 사장님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패커스 홈. 네. 많은 분들이 가셔서 새날 애청자입니다라고 하면 뭔가가 수건 한 장이나 더 주실 거다. 아니 근데 정말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수건 한 장과 두 장의 차이는 네, 커요. 네. 김웅용 감독이 오늘은 시구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뭐 혜태 네. 하면 뭐 떠오르는 분이죠. 그렇죠. 뭐 현역 뭐 최다승 기록도 갖고 계셨고. 그렇습니다. 네. 김웅용 감독이 오늘 시구를 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나왔는데, 자, 그런데요. 김웅용 감독이 시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전시회 대한민국 축구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합니다. 오늘 경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선거 당시의 공약 내용 중에 투표 인증 1위 팀 연고지에 가서 시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약은 정규 시즌 중에는 지켜지질 못했고요. 정규 시즌에서 기아가 1위를 차지했고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니만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또 야구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죠. 뭐 부산 출신이고 야구 광팬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문 대통령은 부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촛불 집회 1주년 논란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슨 소리냐? 뭐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가냐? 여의도에 있는 적폐 세력들한테 가자. 예. 이런 논란이 지금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 측의 박진 그 사회자 그분 인터뷰도 해봤지만 그 시작에 대한 좀 비판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인터뷰를 한 뒤에 그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분들이라 하면 어떤 분? 인터뷰했던 바로 그분들이죠.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도 예민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과거의 관행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뒤탈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의 적이라 된단 말이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용보다는 태도 문제가 저는 가장 네. 중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자보를 만들 때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일단 걸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 문재인은 촛불의 경고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혁 힘내세요라고 만약에 그 문구가 써졌다면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는 담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세련되게 했다면 그 제가 그때도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광화문에 모여서 이번에는 개혁 성공이랄까 적폐청산을 위해서 좀 멀지만 여의도로 갑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태도만 처음에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 방송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청와대라는 이런 글자만 듣고 뭔가 그 우리 기억 속에는 저항의 공간이잖아요. 어떤 응징의 공간이었고 그래서 광화문 광장, 청와대라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거기에 모이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측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광화문에 모였을 때는 그 청와대를 보면서 그쪽으로 보고 외쳤잖아요. 근데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광화문 말고 그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대를 국회 쪽으로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거기에 광화문에 모이더라도
그 광화문 그쪽 그 북쪽 방향, 청와대가 있는 북쪽 방향이 아니라 주 무대를 그 반대쪽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국회 쪽으로 세워서 거기에 그 국회 방향을 보고 시민들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공간을 딱 그 마련해주면 훨씬 더 좀 시원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태도가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 어떤 실드를 해도 이제 안 먹히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련된 기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더라면 예. 저는 이제 제일 뭐랄까 좀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 촛불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분열로 보이는 부분, 찢어진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설사 청와대로 행진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바라는 건지 문재인 때리기를 하려는 건지 태도가 불분명한 느낌을 주는 거를 이렇게 배려 같은 거 없이 막 배포를 하고 날 때 이거 뭐야?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는 소리냐? 이렇게 되고 나서는 어떤 설득도 먹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서 모이자 이러느니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국회에서 뭐 부결 시키고 계속 딴지 걸고 나설 때 실제로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했던 분도 있어요. 촛불 시위 같은 거 소수였지만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훨씬 더 상징적인 거라고 보고요.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광화문의 생사를 열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징의 공간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스탠스로 어떤 세련됨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고 탁 반감 생기게 만드는 것 자체는 주최 측의 어떤 그 미흡함 일단 그렇게 보고요. 지금 여의도로 가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워낙 많이 갔던 공간이라 잘 알아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를 나와가지고 뒤쪽으로 살짝 돌아서 왼쪽 앞쪽에 있는 쪽을 보면 국민은행이 있고 그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자유한국당 그 사거리 앞에 조금만 옆에 가면 정의당이 있고요. 조금만 덜 가면 예전에 동해빌딩이라고 민주당 당사가 있었는데 그게 옮겨졌죠. 그 뒤쪽으로. 그 주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들은 다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시위, 그러니까 촛불 시위 하는 거, 1주년 하는 거 저는 꽤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